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22명이 숨진 화성 리튬 공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당국이 구조견을 투입해 남은 1명을 찾기 위한 실종자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화재 발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합동 감식도 조금 뒤인 오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홍성 기자. 네, 윤홍성입니다. 네, 자 실종자 수색 작업이 시작된 거죠? 네, 소방당국은 조금 전인 아침 7시부터 구조견을 투입해 실종된 외국인 노동자 1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쯤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에서 불이 나 2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1명은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불이 난 곳은 2층 작업장으로 배터리 완제품을 검수하고 포장하는 곳입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 CCTV에 담긴 상황을 브리핑을 통해 전했는데요. 작업장 입구 쪽에 쌓여있던 배터리 하나에서 처음 불꽃이 보인 뒤 15초 만에 뿌연 연기가 작업장을 뒤덮었다고 밝혔습니다. 처음 불이 나자 노동자들이 소화기를 가져와 자체 진화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희생자 대부분이 공장 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일용직 노동자였다 보니 시야가 가려진 상황에서 방향을 잃고 안쪽으로 피했다가 피해가 커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130명 규모의 대형 수사본부를 꾸렸고 검찰과 고용노동부도 각각 별도의 수사 전담팀을 마련했습니다. 오전 10시 반부터는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등이 합동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또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문제는 없었는지,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질 전망입니다. 경기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리튬 이용 사업장 80여 곳을 포함한 도내 위험물질 이용 사업장들에 대한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화성시는 불이 난 공장 근처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화재 현장은 폐허가 됐습니다. 맹렬한 불길과 희뿌연 연기가 주변을 모두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흡사 화산 폭발을 방불케 하는 굉음과 함께 시뻘건 불기둥이 허공으로 치솟습니다. 끝없이 피어오르는 연기는 온 하늘을 집어삼켰습니다. 어찌나 거센지 900m 바깥까지 불에 댈 듯한 열기가 퍼졌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공장은 거대한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엄청난 화염을 견디다 못해 지붕이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시커멓게 타버린 벽체는 겨우 형체만 남았습니다. 폐허 속에서 연신 검은 연기가 피어올라 금방이라도 무너질까 위태롭습니다. 창문 유리창이 다 터지고 창문 쪽으로 불길이 엄청나게 심했어요. 공장 내부도 온갖 집기가 제멋대로 눌어붙어 폭격을 맞은 것처럼 성한 곳이 없습니다. 불이 난 3동 주변 건물 역시 가공할 위력에 군데군데 그을리고 부서졌습니다. 화재 진압과 구조 작업을 위해 공장으로 향하는 도로는 종일 통제됐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네, 희생자 대부분은 불이 시작된 공장 건물 2층에서 발견됐습니다. 계단이 2군데나 있었지만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참변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부정원 기자입니다. 불은 3층짜리 리튬 전지 공장 건물 2층에서 시작됐습니다. 생산된 전지를 검수하고 포장하는 곳입니다. 작업장 안에는 원통형 전지 3만 5천여 개가 가득 쌓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원인 모를 불이 시작되면서 층 전체가 순식간에 화마에 휩싸였습니다. 희생자 대부분은 이곳 2층 작업자였습니다. 한층 아래 1층 근무자들이 무사히 대피한 것과 달리 발이 묶인 겁니다. 화재 초기 2명이 구조되긴 했지만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끝내 숨졌고 다른 1명도 전신에 화상을 입은 채 창문 근처에서 간신히 구조됐습니다. 건물 안에 계단이 2군데나 있었고 통로도 잠기거나 막혀있지는 않았다는 게 소방당국 설명인데. 건물 저 뒤편 쪽으로 이제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실이 있는데 그쪽으로 탈출을 못한 것 같아요, 결국은. 작업장 가득 쌓인 리튬 전지가 연쇄적으로 폭발을 일으켰고 불길과 연기가 순식간에 층 전체로 번지면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유독가스가 가득 차 있고 이런 상황에서 앞도 거의 보이지 않고 어디로 피해야지 출구가 있는지 이런 것들조차도 아마 찾기가 어려운 상태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특히 희생자 대부분이 외국인 근로자였던 만큼 위급 상황에 대한 대처가 어려웠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경찰과 소방은 안전시설 미비 등으로 인명피해가 커진 건 아닌지도 정밀 감식을 통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에 유가족들은 황망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수습된 사망자들도 장례식장으로 옮겨졌지만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빈소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신원이 확인된 첫 번째 사망자는 50대 A씨입니다. 세 남매를 둔 아버지로 막내는 아직 고등학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가족들은 황망함에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성주에서 왔어요. 성주에서. 일 때문에 남편분은 여기 와 계신 거였고 화재 났다는 소식을 듣고 부인분은 일로 출발을 하신 거고. 이번 화재로 숨진 근로자들은 화성 유일병원과 화성 송산 장례문화원 등 5곳에 나뉘어 안치됐습니다. 중국 출신 18명, 라오스 출신 1명, 국적이 확인되지 않은 1명까지 사망자 대부분이 외국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빈소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화재에 노출된 탓에 시신이 심하게 훼손돼 성별조차 구분하기 어려운 겁니다. 경찰은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사망자 혈액을 채취하고 필요한 경우 유전자 검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필요할 때 이렇게 파견을 받아서 쓰는 일용직인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장 내부 구조라든가 이런 게 좀 익숙지 않았던 점도 인명피해가 늘어나는 그런 좀 요인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피해자들을 위한 24시간 통합 지원센터를 꾸리고 지원에 나섰습니다. 법률과 보험 상담 등은 물론 외국인 유가족을 위한 통역 지원부터 체류까지 장례 과정을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외국인 유가족들에게도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필요하다면 항공료와 체류비, 통역 서비스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도 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자 가족을 위로한 가운데 외교부는 법무부, 현지 대사관과 협조해 외국인 유족의 입국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화성시 리튬 전지 공장 화재 현장을 긴급 방문했습니다. 피해 상황과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대응과 함께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민방위복을 입고 안전모와 마스크를 착용한 윤석열 대통령이 버스에서 내립니다. 수십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리튬 전지 공장 화재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과 대응 상황을 점검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이번 화재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발화물질이 비상구 앞쪽에 쌓여 있어 근로자들이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사업체에 대한 안전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화재 조기 진화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연구하고 화재 원인도 철저하게 정밀 감식하라고 소방청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화재 진압을 위해 노력하는 소방관들을 격려하며 안전과 건강을 지키며 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 방문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현장을 찾아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상자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만큼 관련 국가 공간과 협조 시스템을 즉시 구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지도부도 일제히 현장으로 향해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하고도 안전한 수습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연결해서 이번 화재가 다른 화재와는 어떤 점이 달랐는지 또 피해가 커진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준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지연구센터 연구위원 연결되었습니다. 자,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22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는데 왜 이렇게 피해가 컸던 걸까요? 우선 뭐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생각보다 그 화재 확산 속도가 매우 빨랐습니다. 네. 15초 내에 연기가 가득 찼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생각보다 훨씬 빨랐던 그 화재 속도, 그다음에 피난의 실패가 있습니다. 2층 전원 거의 전원이 사망을 하셨는데 네. 한 층 작업하던 공간에서의 피난 대피가 안 이루어졌고요. 또 유독물질이 분명히 나왔을 거기 때문에 이 유독물질에 의한 피해가 확산을 일으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동안 뭐 대형 공장 화재는 여러 차례 있어 왔는데 이번 화재가 특히 달랐던 점이 있었을까요? 이번 화재는 특히 몇 가지가 꼽혀지지만 외국인 노동자가 있었다는 거, 네. 그다음에 의사소통의 문제, 그다음에 아, 소방법에 의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그런 그 소방 그 탈출구, 비상구의 반대 방향의 비상구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다는 거, 이런 네. 것들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번 화재는 다른 화재랑 다르게 그 금속 화재입니다. 금속 화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물로 끌 수 없는 불인 거죠. 네. 이렇게 됐기 때문에 화재 당국, 그러니까 소방청에서도 대응하기가 어려웠었고 초기 활동을 할 수 있는 주변의 근로자들도 이에 대한 대응을 하기가 어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불이 난 곳이 1차 전지 제조 공장이었습니다. 뭐 목격자에 따르면은 이 배터리 셀 한 개에서 폭발적인 연소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일단 이 배터리 셀이 무엇이고요? 목격자 진술대로라면 갑작스럽게 연소로 이어진 원인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그 부분은 조사가 되기 전에는 조심스러운 얘기고요. 네. 다만 그 화재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화재가 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이유가 뭐냐면 충격 또는 과충전 또는 그 온도 상승에 의해서 화재가 네. 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지금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단지 화재가 날 때 딱딱 소리가 났다는 정도의 진술로는 원인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소방 당국의 공식적인 답변이 나와야 확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자, 또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은 불꽃이 보인 뒤에 15초 만에 연기가 작업장을 가득 덮었다는 그런 설명인데, 자, 15초 만에 연기가 가득 찼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불의 확산 속도가 빠른 걸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어떤 그 화학 물질이 화재 초기부터 급속도로 방출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열폭주 현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배터리 같이 화학물질에 의해서 화학물질 관련된 이제 연료 전지들은 불이 한번 붙으면 동서남북 상하 좌우 할 것 없이 전 방향으로 화재가 전파를 합니다. 그래서 아, 연속적인 화학 반응을 하게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화재의 속도, 즉 종이나 나무가 탈 때 있는 화재 속도와 다르게 열폭주 현상에 의해서 아주 순식간에 한 번에 타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초라는 시간 동안 분명히 많은 면적의 불이 옮겨 붙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네. 특히 그 이게 연소가 될 때 독성 물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15초 만에 연기가 가득 찼다는 거는 독성 물질도 공간에 찼다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은 불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뿐만이 아니라 가스나 유해화학 물질에 대한 중독에 관한 것도 어떤 그 사망에 큰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열 폭주로 인한 빠른 연소 그리고 독성 물질의 분출 가능성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소방이 CCTV로 확인한 결과 화재 초기에 노동자들이 소화기로 자체 진화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합니다. 자, 기존의 이런 전지 화재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로는 진화가 어려운 이유가 있을까요?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번 화학 물질은 금속성 물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속성 물질은 물에 닿으면 그러니까 불꽃이 튀는 되게 특수한 물질을 갖고 있고 수소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가정에서 갖고 있는 소화기들은 ABC 소화기입니다. 네. ABC 소화기는 그 질식이나 그다음에 냉각을 통해서 소화를 시킬 때 쓰는 소화기이기 때문에요. ABC가 아닌 D급 소화기가 이 금수성 물질들을 소화할 수 있는 물질인데 네.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안전 기준에 비치 의무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아하.
끌 수 없는 소화기를 가지고 소화를 활동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말은 즉슨 후라이팬에서 기름이 불이 타고 있는데 여기에 물을 부은 것처럼 소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속 화재를 쓸 수 있는 게 D급 소화기인데 이게 그렇다면 현장에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러니까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기해 드리는 이유는 네.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뭐 소방안전법이라든가 화학물질안전법에 따라서 이런 D급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가 돼 있었다면 당연히 사업자들이 설치를 했을 텐데 네. 의무사항으로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하. 이제 영세하거나 그런 업체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들이 얼마나 비치했을지 사실 상황 파악도 안 되는 상황이다. 요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작업자들의 상황도 그렇습니다만 소방당국도 초기 진화 과정이 평소보다는 좀 많이 지연됐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우선은 금속 화재의 경우에 물로도 끌 수 없고 그다음에 소화기로도 끌 수 없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냉각 소화밖에 없습니다. 냉각 소화는 다량의 물을 투입해서 수조에다 물을 담근 것처럼 수조에다가 전지를 담궈서 식히는 것처럼 발화 온도를 떨어뜨려서 불을 끄는 방법인데 네. 그러려면 엄청난 물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물을 충당할 수가 아마 없었을 거고 또 빈 공간이 새는 곳이 많기 때문에 담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화재가 난 물질에 대해서 어떤 물질인지 굉장히 정확히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이제 소방 당국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업자의 어떤 정보 제공이 늦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는데 네. 정확한 물질과 정확한 소화 방법을 결정한 이후에 들어가야지 소방관도 보호하고 알맞은 화학물질에 대한 대응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늦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물만으로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화재를 끄기 위한 노력보다는 이 화재가 다 탈 때까지 연료가 다 탈 때까지 지금 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2차, 3차로 확산을 막기 위한 활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도 그렇지만 이미 붙은 물질에 대해서는 연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원인을 찾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화재를 잡는 데까지 오래 걸렸다고 생각은 들지만 네. 최소한의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소화 진행을 했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전지 화재가 날 경우에는 그러면은 어찌됐든 그 타는 물질이 완전히 연소될 때까지 그러면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모래를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모래를 이용하는 것도 질식 소화를 위한 방법이고요. 네. 그러니까 모래가 닿게 되면 공기가 안 들어가니까 산소가 안 들어가니까 질식을 시킬 수 있고 또 물을 부었을 때 물이 잠깐이라도 잔류를 하면서 식혀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모래를 갖고 있는데 방법론으로 쓰이고 있지만 말한 대로 어떤 쌓여져 있는 배터리에 모두 물과 모래가 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서 즉 모래 안에 갇혀서 소화가 되도 그러니까 모래 안에 갇혀서 타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전 중에 이제 현장 감식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부분들 위주로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까요? 예. 가장 중요한 건 발화 원인이겠죠. 발화 네. 원인을 어떻게 찾느냐의 문제가 될 텐데, 발화의 원인을 찾는 것이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이들이 피난하지 못하고, 한 명도 피난하지 못하고 사상자가 여기서 발생을 했는지에 대한 네. 어떤 우리 소방법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제도적 문제, 그리고 소화기 종류와 설치가 어떤 특수한 제조물에 있어서의 사각지대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즉 소화기 비치와 소화기 사용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화재로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전지가 연소를 하면 화학물질들이 나온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화학물질이 섞인 소방수가 하천으로 흘러들어갈 우려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초반부터 제기를 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나오는 독소가 화학물질, 연료전지로부터 나오는
화학물질 독소가 100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네. 100가지 이상을 쭉 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산 자체는 굉장히 고위험도의 화학물질인데 이게 지금 물에 씻겨서 분명히 하천으로 내려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방당국에서는 이미 그 소화수로 쓴 물들이 흘러나가지 않게 오염물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곳에 접촉을 하거나 흡입을 하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불산 등의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즉 폐수, 오염수에 대해서 오염수 관리를 해야 되는 좀 특별한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흡입도 문제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은 이 화재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소방대원이나 그 주변의 주민들이 이 만약에 연기나 이런 부분이 노출이 됐다면 이 부분은 괜찮은 건가요? 그 불산을 소량으로 아주 소량으로 마신 거야 문제가 없겠지만 네. 뭐 화학물질 들여 마셨다는 것 자체가 지금 불산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산화물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호흡기 질환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 기대됩니다. 그래서 내과나 병원에서 진찰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소방관들의 안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있어야 구조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의 안전이 되게 중요한데 우선은 산소호흡기 같은 경우 양압 호흡기를 쓰기 때문에 외부의 공기가 호흡기로 직접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내 내부에서는 비교적 안전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그 공기의 오염, 대기 오염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현장 접근으로 민간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자기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에 화재가 난 공장이 리튬 전지 생산 공장이고요. 찾아보니까 리튬 전지를 저희가 주변에서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뭐 전기차도 그렇고요. 뭐 휴대전화, 그다음에 노트북에도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이런 그 화학 공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전기차 이런 곳에서 화재나 폭발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부분을 좀 조심을 해야 될까요? 네, 우선 1차 전지와 2차 전지를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화재는 1차 전지에서의 사고고요. 네. 그 2차 전지의 사고를 질문을 주셨는데 1차 전지와 2차 전지의 차이는 비가역성으로 한번 배터리를 쓰면 끝나는 배터리가 이제 1차 전지고요. 네. 우리가 자동차나 핸드폰에 쓰고 있는 그 배터리는 충전이 다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전지가 될 것 같은데 전기 자동차에서 쓰고 있는 건 2차 전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역성을 갖고 충전과 방전을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는 건데 네. 어쨌든 1차 전지든 2차 전지든 간에 불이 붙게 되면 나중에 이제 그 화재 영상이 언론에 공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15초 만에 화재가 번지고 연기가 가득 찬다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한 번에 터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폭발이 있다는 거고. 근데 지금까지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 관련돼서는 저희 정부의 대응이 그러니까 관련 지자체 관련 사업자의 대응이 소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소화전을 찾아서 물을 끄기도 하고 소화제를 이용하기도 해보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배터리 화재가 발생하면 소화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는 모두 대피를 해야 된다. 아하. 모두 대피가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네. 선대피 후 대응이지 선대응 후 대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의 대응 방식과는 조금 달라져야 될 필요가 있다. 전지 화재 같은 경우에는 대피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지연구센터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북한이 밤사이 오물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또다시 띄웠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젯밤 9시 반쯤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한 건 지난 9일 이후 15일 만으로 올해 들어 5번째입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관련해 우리 군은 지난 9일 접경 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맞대응했지만 이후에는 확성기를 다시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네, 북한이 그동안 살포한 오물풍선 안에서 북한 주민들의 극심한 경제난을 보여주는 여러 물품이 확인됐습니다. 오물과 뒤섞인 흙더미에선 보건환경 후진국에서나 발견되는 기생충들도 함께 검출됐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어린아이가 입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작은 바지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서로 다른 옷감을 덧대 만든 장갑과 마스크, 해질대로 해져 여기저기 실밥이 튀어나온 낡은 티셔츠까지 모두 북한이 흘려보낸 이른바 오물풍선에서 나온 생필품 쓰레기들입니다. 통일부가 70여 개의 오물풍선을 분석한 결과물인데 북한 주민의 어려운 생활상을 보여주는 기와 만든 양말 등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몇 번씩 기워 신은 양말, 옷감을 덧대어 만든 티셔츠 등 북한 내부의 열악한 경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생활 쓰레기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오물풍선 안에 뒤섞인 흙더미에서는 사람의 소장과 맹장 등에서 기생하는 회충과 편충알 등이 검출됐습니다. 주로 보건 환경이 열악한 후진국에서나 발견되는 것들인데 정부는 이를 토대로 북한이 여전히 인분 비료를 사용하고 있고 주민들의 위생 환경 역시 열악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른바 수령교시 문건으로 불리는 김정일, 김정은 관련 문서도 찢긴 채 발견됐습니다. 북한에서 이 같은 행위는 최대 사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오물풍선 제조에 동원된 주민들의 불만이 반영됐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북한은 최근에도 김여정 부부장 담화를 통해 오물살포 재개를 예고한 데 대해 북한 주민들도 부끄러워할 저급하고 기괴한 오물살포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북한은 이 밖에도 과거 우리 기업이 지원 물품으로 건넨 청바지와 넥타이 등을 칼과 가위로 찢어 내다버리기도 했습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감과 적대감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일정한 크기의 폐종이와 비닐, 자투리 천 등이 가장 많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북한이 살포용 쓰레기를 급조했고 토지 오염이나 감염병을 일으킬 만한 위해 요소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야당이 법사위 등 주요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데 반발해 상임위 활동을 거부해오던 국민의힘이 전면 보이콧을 해제했습니다. 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긴 7곳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힌 건데 이르면 오는 27일쯤 22대 국회의 원구성이 마무리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18개 가운데 여당 몫으로 남은 상임위원장 7자리를 결국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22대 국회가 출범하고 25일 국회법상 원구성 시한을 넘긴 지 17일 만입니다. 다만 법사위원장 또는 운영위원장만이라도 그것도 안 되면 1년씩 번갈아 맞자고 제안했지만 무의미한 대화였다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심하였습니다. 7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민생 입법에 집중하겠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구성 수용과 함께 협상 결렬의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간 매일같이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며 장외 투쟁을 벌여온 여당의 결단은 당내 불안감이 적잖게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야당이 최상병 특검법을 법사위에서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고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을 강하게 몰아세우는 등 압박이 이어지자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해졌다는 겁니다. 하루빨리 원 구성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이끌어져서 여기에 대해서도 여당 차원에서도 질의하고 또 국민의 눈높이를 맞출 필요가 있기를. 민주당은 늦었지만 여당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기존 상임위에서 의결된 사안이나 6월 국회 일정은 그대로 진행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근데 현안 질의 청문회 일정 증인들이 채택한 기존의 의결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 여야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데 이르면 오는 27일 개최가 유력합니다. 반쪽 국회란 오명은 벗게 됐지만 여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진 만큼 쟁점 법안을 둘러싼 원내 공방은 더 격화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지난주 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연 최상병 특검법안 입법 청문회를 두고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증인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학교폭력 현장 같았다고 맹비난했고 민주당은 특검 필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맞받았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최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것도 문제지만 입법 청문회 또한 목불인견 참상이었다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청문회 증인들을 향한 모욕적인 언행이 난무했고 증인 선서 강요에 벌 세우기까지 국회 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저도 30여 년간 정치에 몸담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까지 됐던 적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야당 위원들이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 왕따를 만들고 집단 폭행을 가하는 학교 폭력을 보는 것 같았다는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무법천지로 전락한 금요일 법사위 회의장을 보면서 우리 당 국회의원들은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국회의원의 본분을 지키겠노라 다짐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반면 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특검 도입 필요성이 더 커졌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당장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통화 기록이 곧 최상병 순직 1년이 지나 말소된다며 시간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최혜병 죽음의 진실과 그 진실을 덮으려는 수사 외압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신속한 증거 자료의 보존이 필요합니다. 특히 청문회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인했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입법 청문회까지 추진해 나가겠다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김건희 특별법 입법 청문회도 지체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상임위별로 입법 청문회, 현안 청문회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중에 최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린다는 입장입니다. 원구성 갈등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또 한 번 여야가 극한 대립을 빚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제3자가 추천하는 최상병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당권 주자들 간의 공방전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 순진한 생각이라고 맞받았고 나경원, 윤성현 의원 등은 야권이 추진하는 한동훈 특검마저 받을 거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독소 조항을 제거한 최상병 특검법을 꺼내든 한동훈 전 위원장은 순진한 발상이란 당권 경쟁자들 공세에도 정면 돌파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합리적인 대안 제시 없이 이 난국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순진한 발상이라고 맞받은 겁니다. 저는 이렇게 설득력 있는 대안,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진정으로 살리고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민주당의 특검법을 그대로 수용하자는 의미는 아니란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한 전 위원장과 생각을 달리하는 당권 주자들은 점차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찬성 여론이 높아서 특검을 하겠다는 거면 본인을 겨냥한 이른바 한동훈 특검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공수처 수사가 이상하다. 그럼 당연히 특검 가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부터 저렇게 하면요. 자, 그러면 한동훈 특검도 야당이 발의했는데 여론조사 높으면 그럼 특검 하시겠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의 의도적으로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건 집권 여당 대표가 아닌 민주당 대표나 할 얘기가 아니냐는 날선 반응도 나왔습니다. 만약에 당 대표가 되면 매번 이런 식으로 당 운영을 해 나갈 겁니까? 당정하게 파탄 나고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 탈당 이거 원하는 거 아닙니까?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 당내 반응 역시 호의적이지만은 않은 기색이 역력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미 총선 참패로 정권을 흔들어 놓고 당마저 정권을 흔들면 이 정권이 온전하겠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친윤계 핵심 의원도 한 전 위원장과 그 주변의 정체성에 당원들의 우려가 많다며 원론적 특검 찬성 주장은 한동훈 대세론의 터닝포인트가 될 거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다만 이번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한 김재섭 의원은 국민의힘이 나서서 특검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한 전 위원장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원론적 특검 찬성 입장을 둘러싼 설전은 친윤 대 비윤, 당권 대 대권 등 복잡한 당권 경쟁 구도 속에서 후보 간 마찰음을 일으킬 최대 뇌관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다음 달 전당대회를 여는 국민의힘은 오늘까지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 등록 접수를 합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오전에 후보 등록을 한 뒤 오후에는 국회의원회관을 돌며 지지를 호소합니다. 나경원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총회에 참석해 수도권 당심 잡기에 공을 들입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당 우세 지역인 경북 안동과 상주, 구미, 칠곡 등 TK 지역을 방문합니다. 윤상현 의원은 국회 국민의힘 기독인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감사 예배를 한 뒤 당 혁신 정책을 발표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실은 당무 개입은 있을 수 없다며 최대한 거리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갈등의 요소는 여전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핵심 키워드는 윤심이었습니다. 해촉이나 연판장 사태, 대통령실 공식 입장문까지 일부 후보들의 당권 도전은 순탄치 않았는데 결국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 등의 지지를 얻은 김기현 의원이 초반 열세를 딛고 당대표가 됐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당내 선거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지나 총선 참패 뒤 열리는 여당의 전당대회를 두고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는 거리를 두려 애쓰는 모습입니다. 당권 주자들이 출마를 앞두고 윤 대통령과 통화했다, 밥 먹었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어떤 후보나 똑같이 대우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고 출마 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병 특검이 언급될 때도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어드릴 만한 여러 번의 기회를 아쉽게도 실기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원과 국민 마음을 얻기 위해 소신을 밝히는 거다. 대통령실은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며 극도로 절제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물론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은 여전하고 일부 참모들 사이에선 부글거리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앞으로 전당대회 기간 당정 간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앞서 후보들이 윤 대통령에게 당권 도전을 알리는 방식도 비교적 짧은 통화에서 만찬 회동까지 온도차가 확연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여당 전당대회를 두고 대통령실은 그 어느 때보다 메시지 관리에 신경을 쓰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국민의힘의 상임위원장 수용에 대해선 충정 어린 결단이란 반응을 내놨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며 사실상 연임 수순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8월 전당대회 출마를 위한 일시적 사퇴인 셈인데 여권에선 북한 조선노동당을 방불케 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자신 개인을 생각하면 그대로 임기를 마치는 게 낫겠지만 나라의 위기가 웃어넘길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연임을 염두에 뒀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볼 텐데 아무래도 출마를 하지 않을 것으로 확정했다면 사퇴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대표 사퇴로 박찬대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맡게 됐고 당은 본격 전당대회 준비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최고위원 출사표를 낸 후보들도 한 목소리로 이재명과 함께를 외치며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어대명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연임은 당원의 명령입니다. 그러니 이재명 1극 체제가 아니라 당의 주인이자 주권자인 당원 1극 체제입니다. 다만 관심이 쏠리는 건 86 운동권 세대 맏형격이자 문재인 정부 시절 원내대표를 맡은 오선 중진 이인영 의원의 출마 여부입니다. 이재명 2기는 불가피하지만 단독 출마로 추대 형태로 가는 건 옳지 않다는 인식이 적잖은 만큼 출마를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는 지금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데 과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다음 대권 가도로 가는 데 있어서 이게 유리하기만 할 거냐, 이 문제는 사실은 저도 좀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이 대표 사퇴를 두고 여권에선 민주당이 북한 조선노동당의 아류정당이 되어가고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 대표가 사실상 추대를 통한 연임 수순을 밟는 모습이 마치 북한이 김일성을 영원한 수령으로 규정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사실상 이재명 당입니다. 민주당의 아버지로 추앙받으며 이미 절대 존엄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쯤 민주당 대표 후보 등록 공고가 나오면 이에 맞춰 이재명 대표도 출마의 변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밝힐 계획입니다. 특히 당 안팎의 비난 여론 속에서도 왜 연임에 나서야 했는지를 설명하는 대국민 메시지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했다고 인정한 증인이 요청을 받고 압박감 등을 느껴 그러겠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 씨는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선 캠프 출신 박모 씨와 서모 씨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씨는 초창기에는 구속된 두 사람을 보호하려는 방법을 나름대로 세워 거짓말을 했던 것 같다며 여러 사실에서 나오는 상황에서 자백은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시각 8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 어떨지 뉴스업 날씨 스튜디오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행복한 화요일 아침 날씨엔 키워드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오늘의 키워드는 맑은 하늘 그리고 자외선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전국이 맑은 가운데 이맘때 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일부 경남 지역만 황사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이 지역의 먼지도 오후에는 모두 해소되면서 오늘은 전국이 쾌청하겠습니다. 낮 동안 가벼운 산책 즐기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강한 자외선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낮에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는데요. 특히 전남과 부산, 울산 지역은 가장 높은 단계인 위험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꼭 발라주셔야겠고요. 양산 그리고 모자나 선글라스를 챙기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서울의 시간대별 날씨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9.1도로 다소 선선하게 출발했는데요. 한낮에도 기온이 27도에 그치면서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퇴근길 무렵에는 25도, 자정 무렵에는 22도 예상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오후에 경기 북동부와 제주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밤에는 강원 영동 북부에 5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예년 수준이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 서울 27도, 대전 28도, 창원도 28도 예상됩니다. 내일은 다시 정체전선이 북상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제주도를 시작으로 모레는 남부지방으로도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도 많은 곳엔 150mm가 넘는 비가 예고된 가운데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요. 남해안에도 최고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중부지방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30도를 웃도는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날씨 앤 키워드의 이혜민이었습니다. 6월 25일 뉴스업 주요 일정 정리합니다. 22명이 숨진 화성 리튬 공장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이 진행됩니다.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등이 화재 원인과 함께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문제는 없었는지,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6.25 전쟁 제74주년 정부 행사가 대구에서 열립니다. 국가보훈부는 이 땅, 이 바다, 이 하늘을 위해라는 주제로 행사를 개최하며 참전 유공자와 정부, 군 주요 인사 등 1,300여 명이 참석한다고 전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슈니치 일본 재무장관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9차 한일 재무장관 회의를 엽니다. 1년 만에 이뤄진 회의에서 두 나라 경제수장은 경제금융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경제 위험 요인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뉴스업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이번 주 목요일로 예고했던 무기한 집단 휴진을 일단 철회했습니다. 의정 갈등이 진정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지만 휴진 예고를 거둬들이지 않은 의대 교수와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남아있어 문제 해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8일 집단 휴진과 총걸기 대회를 진행하면서 정부가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무기한 휴진에 나설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의사들이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는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강경일변도였던 의협이 엿새 만에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휴진을 바로 시작하지 않고 범의료계 특별위원회의 29일 회의에서 휴진 여부와 방식 등을 다시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협 지도부 관계자는 휴진을 접는 것이 아니라면서 준비가 안 된 부분이 있어 전열을 가다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투쟁은 이어간다는 뜻이지만 이번 철회를 두고 내부 동력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집단 휴진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가운데 빅5 병원 가운데 하나인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휴진을 중단했습니다. 27일 집단 휴진에 대해서도 의료계 내부에서는 합의가 안 된 발표였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휴진에 동참했던 서울대병원 의사, 개원이 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의협과 의사들이 느낄 압박감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의정 갈등이 조만간 완화될 것이라고 단정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세브란스 병원과 울산대 의대 교수들은 이달 말과 다음 달 초로 예고된 휴진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은 휴진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의대 증원 철회를 포함한 요구 조건이 충족돼야 돌아온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의대 증원을 되돌릴 수 없다는 정부와 철회 없이는 복귀도 없다는 전공의 사이에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의협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이른바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가톨릭 의대와 성균관 의대가 오늘 휴진 관련 온라인 총회를 엽니다. 삼성 서울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과 서울 성모병원 등에 속해 있는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은 온라인 총회에서 무기한 휴진과 관련한 내부 의견을 취합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세브란스 병원은 오는 27일, 서울 아산병원은 다음 달 4일 각각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다른 병원들의 결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 강남 지역 고가 아파트값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한두 달 새 억대가 오르는 일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자 내놓았던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매매 계약 협상 중에 값을 더 높여 부르는 등 과열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기봉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서초구 반포동의 대단지 아파트. 지난 4월 24억 7천만 원에 팔렸던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아파트가 28일 만에 26억 원에 거래됐는데 최근엔 29억 원에 내놨던 주인이 거래를 보류하고 30억 원으로 호가를 올렸습니다. 봄하고 지금하고 차이는 가격이 2, 3억이 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조금 지켜보던 분들이 계속 올라가니까 지금 알아보는데 추격 매수를 어떻게 보면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인근의 또 다른 신축 아파트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올 2월 40억 5천만 원에서 5월엔 42억 4천만 원으로 2억 원이 오르더니 한 달 만에 44억 5천만 원에 거래돼 2억 원이 또 올랐습니다. 이처럼 한두 달 새 억 단위로 값이 뛰는 상황이 강남 3구 대단지 아파트에서 잇따라 일어나자 팔려고 내놨던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심지어 매매 협상 진행 중에 호가를 올려 부르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며칠 전에 브리핑한 그 금액으로 다시 전화를 드려보면 매도인 분들은 지금 상승 분위기라 그런지 전화 통화하기가 좀 어렵고요. 금액에 대해서 고민도 좀 많으신 것 같고 일단 뭐 보류하는 분위기로 매도자들의 눈치 작전으로 매물은 줄어들면서 호가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강남 고가 아파트 값이 들썩이고 있는데 서울 지역 전체 아파트 값도 상승폭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거래량도 확실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또 올라 1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상승폭이 0.15%로 0.1%였던 전주보다 더 커졌습니다. 지난 3월 4천 건을 넘어선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점점 더 늘어나 5월은 집계가 끝나면 5천 건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강남 지역의 과열 분위기가 아직은 서울 시내 다른 지역으로 옮겨붙지는 않았다고 분석합니다. 해당하는 지역들은 이제 과거 올랐던 시기가 조금 강남권보다는 뒤늦게 올랐던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을 전반적으로 따라가면서 회복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자금력을 가진 구매자들이 값이 뛰는 고가 아파트를 본격적으로 추격 매수할 경우 집값 불안 현상은 시차를 두고 서울 시내 중저가 지역과 수도권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대출한도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시기가 오는 7월에서 9월로 늦춰집니다. 정부는 서민과 자영업자 어려움 해소와 부동산 PF 연착륙 등을 감안해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시기를 2달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DSR, 즉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산정할 때 스트레스 금리, 즉 가산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입니다. 지난 2월부터 시행한 1단계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했지만 2단계에선 은행의 신용대출과 이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대출을 앞당겨 받으려는 수요가 급증하면서 지난 5월 은행의 가계대출이 6조 원 증가했는데 그중 주택담보대출이 5조 7천억 원으로 95%를 차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모레 27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 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규모는 청년 2,845호, 신혼 신생아 가구 1,432호 등 모두 4,277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올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 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 신생아 매입 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시세의 30~40% 수준 또는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합니다. 이번 모집 공고는 서울 994호를 비롯한 수도권 2,397호의 입주자를 신규 모집해 수도권 임대차 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2억 원 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손에게 넘어갈 뻔한 사고를 은행 창구 직원들이 기지를 발휘해 막아냈습니다. 거액의 수표를 발행 당일 인출한 점, 또 피해자 메신저의 의심쩍은 내용을 눈여겨본 덕분이었습니다. 류환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두 남녀가 1,000만 원짜리 수표 5장을 가지고 은행 지점에 와서 현금 인출을 요구합니다. 당일 발행 수표의 현금 인출을 수상히 여긴 직원이 발행자와 통화를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을 직감하고 곧바로 팀장에게 경찰 신고를 요청했습니다. 자금의 출처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조금 수상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돼서 수표 발행인에게 전화를 걸었고 전화 통화 와중에 내정하신 분과 수표 발행인의 말씀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서 보이스피싱에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망가려던 남성을 막아서고 이들이 갖고 있던 나머지 수표도 회수해 모두 1억 7천만 원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한 고객이 스마트폰 해외 송금이 안 된다며 은행 창구를 방문했고 직원은 이 계좌가 지급 정지됐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후 우연히 접한 고객 메신저 대화에서 수상한 낌새를 알아차리고 곧바로 동료와 메신저로 협의 후 경찰 신고를 하게 됩니다. 제가 전산으로 확인을 하는 와중에 고객이 휴대폰을 봤을 때 어느 저장된 분이랑 카톡을 하고 있었는데 카톡 내용이 해외에 사는 오빠한테 해외 송금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라고 카톡이 와 있었고 고객이 답장으로 지금 어느 지점에 내점을 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지역으로 가서 다시 연락드릴게요 라고 쓰고 계셨어요. 하마터면 피해자의 돈 4,300만 원이 고스란히 해외 모처로 빠져나갈 뻔했습니다. 기존에 수표 발행을 요구하여 전달받는 방법 외에 최근에는 외환으로 환전을 요구하여 해외 송금을 유도하도록 하는 방법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 누군가 불쑥 전화해 다급한 상황이라며 거액의 수표 발행이나 해외 송금을 요구한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보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네, 방금 들은 속보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젯밤 발생한 사고였는데요. 제주 해상에서 선원 12명이 탄 어선이 침몰한 것으로 추정돼서 해경이 수색 중에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제주 어선 위치 소실과 관련해서 긴급 지시를 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제주 해역에서 승선원 12명이 탄 어선이 지금 사라져 있는 상태고요.
2016 신해산호입니다. 가파도역에서 GPS 교신이 끊긴 상태입니다. 자, 한 총리는 사고해역 주변에 어선과 상선 등 인력을 총동원해서 수색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금 지시를 했습니다.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구조대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70대 경비원이 철제 정문을 열다가 깔려서 숨졌습니다.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평소 같으면 접혀 있어야 할 학교 철제 정문이 기둥에서 빠져 있습니다. 정문 주변은 외부인 접근을 막은 채 경찰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전 6시 20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경비원 73살 A씨가 정문을 열다가 사고를 당한 겁니다. 피해자는 등교 시간을 앞두고 접이식 철문을 열다가 철문이 넘어지면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A씨는 사고를 목격한 주민들에게 구조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씨는 용역회사 직원으로 지난해부터 학교에서 경비 업무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 측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 평가 검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받고 지난달에도 3종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고가 난 학교 정문에 대해서도 평가했는지는 조사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동당국은 학교 안에서 사망사고가 난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중대재해로 보고 있어서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나와서 조사를 하는 건데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찰은 학교에서 확보한 CCTV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면서 학교 측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꽃다발에 합성 대마를 숨겨 밀반입한 조직을 세관이 적발했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된 베트남 유학생들이 벌인 일이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트남에서 축제나 잔치 때 쓰는 인조 꽃다발입니다. 속에서 합성 대마가 든 앰플이 잇따라 나옵니다. 베트남에서 특송 화물로 꽃다발이 배송된 곳은 베트남인들이 모여 사는 대구 공단 지역. 유학생으로 입국해 불법 체류자가 된 베트남인들이 지난해 9월부터 꽃다발 속에 합성대마 10ml가 든 병 46개를 숨겨 밀반입했습니다. 학교를 1, 2년 정도 다니다가 학기 연장 안 하고 그 체류 기간이 만료되면서 그때부터 불법 체류 상태로 조직은 국내에서 구매자를 사회관계망 서비스로 찾아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팔았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일명 낙태약도 밀반입한 거로 세관은 파악했습니다. 이번에 적발한 합성 대마는 천연 대마에서 나오는 향정신성 성분보다 화학 구조에 따라 많게는 85배 이상 환각 효과가 있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일명 낙태약은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데다 낙태 효과는 없고 구토와 착란, 미숙아 출산 등 심각한 부작용이 뒤따른다는 게 세관 설명입니다. 세관은 국내 공급책 4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기고 베트남에 있는 주범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으며 올해 초 추방된 다른 공급책 1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 수배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휴가 중이던 해양경찰관이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표류하던 관광객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그제 오후 4시쯤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바닷가입니다. 튜브를 타고 있던 20대 남성 A씨가 먼 바다 쪽으로 계속 떠밀려 가고요. 사고 현장을 본 남성이 망설임 없이 바다로 뛰어들어 헤엄칩니다. 너울성 파도가 몰아치는 위험한 상황에도 맨몸으로 구조에 나선 건데 구조에 나선 남성은 당시 휴가 중이던 강원 속초해양경찰서 소속 황태양 순경입니다. 다행히 A씨는 황순경과 인근에 있던 서핑업체 김지범 팀장의 도움으로 무사히 구조가 됐습니다. 황순경은 해양경찰은 단 한 명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근무 중이든 휴가 중이든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뒤 숨진 고 변희수 하사가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지 4년 만인데요. 안장식이 열리는 동안 일부 단체가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고 변희수하사 영정과 유골함이 국립대전현충원에 도착합니다. 안장식에 참석한 추모객들은 줄지어 영정 앞에 하얀 국화를 올려놓습니다. 고인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훔치기도 합니다. 장례식장에 참여했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그 하사님 용기를 보면서 정말 아무리 힘들어도 하사님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변호사는 지난 2020년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전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군복무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전역 당한 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7개월 뒤 법원은 강제전역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국방부가 올해 4월 순직을 인정했습니다. 변호사가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것은 강제전역 처분을 받은 지 4년 만입니다. 군인권센터는 변호사의 현충원 안장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인의 이러한 순직 결정과 현충원 안장은 인권의 전진으로 봐야 되고요. 우리 사회에 평등한 군대가 무엇인지에 대한 숙제를 남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안장식이 진행되는 동안 현충원 밖에선 반대 집회도 열렸습니다. 순직의 유형에 부합하지 않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것도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충성하고 정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희생한 게 어디 있느냐. 자기의 선택, 자기 만족을 위해서. 현충원 안장을 반대하는 한 시민이 항의 도중 경찰에 제지당하기도 했지만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스물두 명이 숨진 경기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밤사이 찾지 못한 실종자 1명에 대해 소방당국이 다시 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합동 감식도 잠시 뒤에 시작합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표정우 기자. 네, 표정우입니다. 네,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이 아침부터 다시 시작됐죠. 네, 소방당국은 아침 7시부터 남은 외국인 노동자 1명을 찾기 위해 구조견을 투입하는 등 다시 수색에 나섰습니다. 조금 전 이곳 현장에서는 유가족들이 찾아와 아들 얼굴을 보겠다며 공장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하자 경찰에 제지를 당하기도 했는데요. 마지막 실종자의 경우 휴대전화를 위치 추적한 결과 이곳 공장 인근으로 확인됐습니다. 잠시 뒤인 오전 10시 반부터는 합동감식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6개 기관 모두 30여 명이 현장에 투입돼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분석할 방침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쯤 불이 난 곳은 2층 작업장으로 확인됐는데요. 리튬 전지 완제품을 검수하고 포장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2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 CCTV를 분석한 결과 처음 불이 났을 당시 공장 직원들이 소화기를 가져와 자체 진화를 시도했지만 불을 끄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작업장 입구 쪽에 쌓여있던 배터리 하나에서 처음 불꽃이 보인 뒤 고작 15초 만에 뿌연 연기가 작업장을 뒤덮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희생자 대부분이 공장 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일용직 노동자였다 보니 시야가 가려진 상황에서 방향을 잃고 막힌 출구로 대피했다가 피해가 커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130명 규모의 대형 수사본부를 꾸렸고 검찰과 고용노동부도 각각 별도의 수사전담팀을 마련했는데요. 약 1시간 반 뒤에 시작되는 합동감식에서는 정확한 화재 원인은 물론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문제는 없었는지,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질 전망입니다. 나아가 고온에 노출되면 스스로 불이 붙는 자연 발화성 물질인 리튬을 지정된 장소에 적절히 보관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경기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리튬 이용 사업장 80여 곳을 포함한 위험물질 이용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화성시 화재 현장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어제 화재 당시 관련 신고가 접수된 뒤부터 본격적인 인명 수색까지는 5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리튬 전지가 가진 특성에다 건물 안전까지 확인하느라 수색 작업이 더뎌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불이 난 경기 화성시 1차 전지 공장은 리튬 전지를 주로 생산하는 곳입니다. 전기차는 물론 휴대전화와 노트북까지 안 들어가는 곳 없는 효자 상품이지만 이번 화재에선 피해를 키운 주범으로 꼽힙니다. 먼저 리튬 화재의 경우 일반적인 때처럼 물로 불을 끄는 건 불가능합니다. 리튬 특성상 물과 닿으면 폭발성 강한 수소를 발생시키는데 이 때문에 추가적인 연쇄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화재 시에 리튬의 주수를 절대로 금지하고 있고 그리고 드라이 파우더, 모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요. 지금 현재 소방대도 적극적인 주수는 전혀 못하고 있는 상태고 불이 붙은 리튬 전지가 다량의 유독가스를 내뿜는 것도 문제입니다. 보호장구를 갖춘 뒤에야 공장 안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이 촌각을 다투는 현장에서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체에 유해한 가스가 다량 배출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유해 가스가 흡입되지 않도록 호흡기에 작용해서 흡입되지 않도록 그런 안전 조치를 한 다음에 이러한 위험성에 더해 구조대 투입 전 앙상하게 뼈대만 남은 건물의 붕괴 위험은 없는지 안전 진단도 필수적이라 수색 작업은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또 현장 작업자 명부가 모두 불에 탄 데다 외국인 일용직 노동자까지 섞여 있어 인원 파악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번에 피해를 키운 건 화재만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공장에 있던 전지가 타면서 유독가스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갈수록 전지 사용이 늘어나는 만큼 재난안전 매뉴얼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문가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리튬 배터리 자체에서 나오는 독성 가스가 상당히 유독합니다. 뭐 불산이라든지 벤젠이라든지 톨루엔 이런 가스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가스들은 한 모금만 마셔도 심장 마비 증세를 일으킬 수 있고 몸이 경직돼서 대피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태로 되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크지 않았나. 그 리튬이 2층에만 해도 뭐 35,000개 이상이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 양이 폭발이 일어났으면 그 유독가스의 양은 일반 목재에 비해서 뭐 수백 배, 수천 배도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유독가스가 상당히 인체에 유독하기 때문에 빨리 환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밖으로 혹시 실내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다면 건물 외부로 빨리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화재는 처음 불꽃이 보인 지 고작 15초 만에 뿌연 연기가 실내를 뒤덮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만큼 피해도 컸습니다. 리튬 전지 제조 공장은 물론 전기차, 에너지 저장 장치까지 리튬 관련 화재가 잦은 이유를 리튬의 특성에 주목해 짚어봤습니다. 박나연 기자입니다. 검은 연기와 화염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31분 화성시 서신면의 1차 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리튬 전지 공장 화재를 쉽사리 진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리튬은 질량과 부피 대비 에너지 밀도가 높고 고속 충방전에 유리해 현재 배터리 제작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화학 반응성이 너무 높아 화재에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리튬 전지는 양극과 음극, 전해질, 분리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분리막이 손상돼 양극과 음극이 서로 닿으면 과열되면서 화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공장은 1차 전지를 제조하는 곳인데 업계에서는 고체 전해질은 비싸 상업성이 낮기 때문에 불에 잘 타는 액체 전해질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1차 전지지만 액체 전해질을 사용했을 경우 하나의 셀에서 불이 나면 도미노처럼 계속 다른 셀로 불이 옮겨 붙으며 이른바 열폭주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리튬 1차 전지의 경우 리튬 메탈을 음극으로 사용해 물과 접촉할 경우 반응도가 더욱 크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알칼리 금속들이 물과 반응을 할 때 급격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전문가들은 또 전지 내부의 숨은 열이 작은 충격에도 다시 살아나 주변으로 옮겨 붙을 수 있어 진압 이후에도 2차 화재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네, 계속해서 전해드린 것처럼 경기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노동자를 집어삼킨 화재, 또 다른 인재가 아니었는지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 밖에 사건, 사고 소식까지 법의 시선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계속해서 변호사님께서도 소식을 접하셨겠지만 매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희생자 대부분이 외국인 노동자이고 신원 확인도 어렵다고 하는데 사건 개요를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예, 어제 이제 화재가 발생을 하고 많은 소식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경기 화성시에 있는 리튬 배터리 1차 전지 업체인 아리셀 공장 3동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고, 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제 확인이 된 것이 22분이 사망을 하셨고, 또 이제 8분이 부상을 입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도 이제 이 행방을 알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지금 신원을 찾고 있다라는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사유로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는지부터 혹시나 이게 뭐 법적으로 처벌이 될 사람은 없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쟁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재에 오랫동안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신원조차 확인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게 보상이나 뭐 어떤 장례라든지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려면 신원 확인이 일단 먼저 돼야 되겠죠? 예, 아무래도 신원을 확인을 해야지 이 유가족분들의 또 의사를 포함을 해서 어떤 뭐 장례라든지 이런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신원 확인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이 사망자분들 같은 경우에 신원 자체가 확인이 어려운 상태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뭐 조금 많은 수사라든지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정부가 중앙산업재해 본부를 설치해서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이 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사업장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지금 현재 이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5인 이상,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고 한다면 일단 대상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 이 중대산업재해 이 대상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을 했다든지, 아니면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건강 상황의 장애가 이제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그 경우에 이제 중대산업재해로 포함이 된다고 보고, 예.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이 특별법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사망자분들만 하더라도 22분이나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당연히 이 부분 이제 법적인 위반이 있었다고 한다면 처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일단 고용노동부에서도 이 전담팀을 꾸렸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경찰이랑 검찰에서도 이 전담팀이랑 수사본부를 각각 이제 또 꾸렸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 관련 수사가 또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법적인 위반 사항이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제대로 된 소방 시설이 있었는지, 그리고 대피로 등이 확보가 되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앞서 그 뉴스에서 이제 보도가 된 것처럼 일단은 지금 오늘 경찰이랑 소방당국, 그리고 국과수, 그리고 고용노동부, 국토안전연구원, 산업안전관리공단 이렇게 6개 그 기관에서 발화 원인, 그리고 또 뭐 추가적인 대피 시설의 뭐 미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합동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사실관계가 일단은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에 이제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이 있냐면 이 시행령 4조 8호 감옥에 근로자 대피 매뉴얼을 이런 뭐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피 매뉴얼을 정해둬야 되고, 이게 이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점검을 또 반기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번 사고가 더 피해가 커졌다든지, 아니면 이번 피해의 발생 원인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제 처벌 대상이 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를 파악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파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예. 또 이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든지 업무상 과실치사상도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좀 사실관계가 파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중대재해처벌법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밖에도 법적으로 살펴볼 부분이 남아 있습니까?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가 이 신설이 된 법이지 않습니까? 이 신설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업주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처벌 규정이 있었는데 이보다 더 중한 처벌을 명시를 했고, 그리고 이 경영 책임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을 명시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이 사업주 그리고 또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되는 것이 있고, 이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의무를 위반한 것 자체도 형사처벌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떤 위반 사실이 있느냐 자체들 이제 좀 볼 것으로 보이고, 예. 또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상 같은 경우에는 이 형법에서
과실이 있느냐를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고, 이 과실의 판단 기준은 이 사람이 어떠한 것을 해야 되는 자기 의무가 있느냐가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의무가 있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범위가 더 넓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여부도 판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그리고 관련 뭐 과거 사건들을 봤을 때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처벌 대상이라든지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이 처벌 대상이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느냐도 쟁점이 될 겁니다. 이게 뭐 대표이사까지 갈 수 있는지, 현장 관리자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예.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디까지 책임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지도 중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중대재해처벌법을 설명하다가 업무상 과실치사, 과실치상까지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근데 지금까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이제 기소가 된 그런 경우를 살펴보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은 빠지고 설명해주신 그런 업무상 과실치사, 또 치상의 다른 혐의로 대체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이건 보통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우선은 이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이 시행이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는 이 해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조금 법원에서 쟁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보면 어떠한 의무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예. 그런 뭐 안전관리 체계를 이행했다라고 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빠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든지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죄명에서 빠지고 나머지 부분들이 기소가 되고 이제 유죄가 선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법리가 그 적용이 되기 위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돼서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하고, 또 이게 이 사실관계 자체가 지금 같은 경우만 해도 발화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감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감정만 해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관련자들도 되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누구의 잘못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느냐에 대해서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지를 사실관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오래 하다 보면 당연히 수사가 더 지연이 될 수밖에 없어서 예.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가 오래 걸리고, 재판 과정에서도 만약에 뭐 일부 당사자가 본인은 관련이 없다라든지 사실관계를 부인하면 이 부분도 또 재판에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디게 진행이 될 수가 있고, 이에 대해서 또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빠지게 된다면 뭐 이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이렇게 신설한 것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냐에 대한 좀 의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사고가 인재가 아닌지를 이제 의심하게 되는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어떤 그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위반 사항이 있는지, 이 포인트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지금 그 이제 소방법상에 이런 리튬 배터리 같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금속 화재로 이제 분류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소방법상으로 분류가 안 되다 보니까 전용 소화기를 개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자, 이런 법 관련해서 정비도 좀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이 리튬이라는 것이 금속성에 이제 이런 조금 불이 날 수 있는 이런 것이라고 하는데, 이 리튬으로 이렇게 화재가 발생을 하면 굉장히 고온이 발생을 하고 이게 일반적인 물로 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소화 시설이라든지 설비를 마련을 했어야 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소방 시설 설비 관련해서 법이 있습니다. 예. 이게 소방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이 기준을 또 시행령이랑 시행령 밑에 이 기준으로 마련을 하고 있는데, 그게 소화 기구 및 자동 소화 장치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4가지로 화재를 분류를 합니다. 일반 화재, 유류 화재, 전기 화재, 주방 화재,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하고, 이 화재와 관련해서 어떠한 소방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고 뭐 어떤 면적에 어느 정도의 소방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런 관련 화재가 났을 때는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인데, 지금 이 리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금속 화재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다 보니까는 이런 설치에 대한 기준도 없었고, 이런 소화기도 설치가 이게 개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이 부분 이제 추가를 하고 이 설치 기준이나 이런 것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법 정비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자, 여기서 들어와 있는 속보를 처리하고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합동참모본부가 공지를 보내왔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전 9시까지 식별된 숫자가 350여 개라고 합니다. 현재 공중에서 식별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낙하한 풍선은 100개 정도 되는데 주로 경기 북부와 서울 지역에 떨어졌다라고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내용물을 보면 대다수는 종이류의 쓰레기고 현재까지 분석한 결과로는 안전에 위해 물질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군은 대북 심리전 방송을 즉각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고 전략적, 작전적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시행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이는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합참이 공지를 보내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이 또다시 우리 쪽으로 날아왔습니다. 현재까지 350여 개가 날아온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낙하가 확인된 것은 100여 개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속보에 대해서 또 이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6시 20분쯤 제주 가파도 해역에서 선원 12명을 태운 어선이 GPS 신호가 끊겼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경이 수색 중입니다. 해경은 해당 어선이 마지막으로 GPS 신호를 보낸 해역 인근에 헬기와 함정을 보내서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사고 내용을 보고받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주변을 운항 중인 어선과 상선 등 가용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을 모두 투입해서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또 행안부와 제주도 등 관계기관에 해상 수색 구조에 동원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과 수색 구조 과정에서 구조대 안전에도 힘써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뉴스는 또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실종자가 있는 상황에서 수색이 재개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성에 있는 리튬 전지 공장에서 난 불로 현재까지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 명의 실종자를 수색 중이거든요. 자, 소방당국이 아침부터 구조견을 투입해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소방 브리핑이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재난예방과 김진영입니다. 오늘 브리핑 내용은 어제에 이어 실종자 수색 작업 2일차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방 브리핑이 끝나면은 고용노동부 중부청장님이신 민길수 청장님께서 외국인 근로자 피해에 대한 현재 상황이라든가 후속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소방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어제 24일 날 10시 31분에 발생한 화재로 사망자 22명이 발생했고 실종자 1명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오늘 2일차 수색 작업을 아침 07시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인명구조견, 사체를 잘 탐색할 수 있는 인명구조견 2마리를 투입해가지고 오늘 오전 07시부터 1차 투입해서 수색 작업을 했고, 그런 와중에 2층에서 망자의 유품으로 확인되는 시계와 물품 등 일부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던 장소에서 신원 확인은 되지 않는 신체의 일부 또한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체의 일부가 실종자인 것인지 어제 이미 망자로 확인되신 분인지 거는 신원 확인을 통해서 밝힐 예정입니다. 오늘 9시부터 구조견을 2차 투입해가지고 수색 작업을 하고 있고 10시 반에 6개 구조대 35명을 투입해서 경찰 과학수사, 소방 화재조사, 소방연구원 등이 합동감식을 진행하면서 2차 정밀 수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화재 진행 상황은 오늘 08시 48분에 화재 완진을 잡았습니다. 현재까지 총 오늘 수색 2일차 장비는 18대, 인원은 55명이 투입되어 가지고 수색을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상 오늘 진행 상황과 예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고용노동부 중부지청장님께서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지역사고수습본부에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본부장을 맡고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민길수입니다. 먼저 이번 안타까운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과 유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첫 번째, 인명피해 현황입니다. 어제 밤 22시 30분 기준 사망자는 22명, 실종자는 1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실종자 1명을 포함한 전체 사망자 23명 중 대부분은 외국인 근로자로 파악되었고 중국인 국적의 외국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가족 확인을 위해 화성 서부경찰서에서 재해자와 유가족의 DNA 채취 및 대조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수습 관련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이어 중부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행안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역사고수습본부에서는 사고 원인 조사부터 재해자 및 유족보상 지원 등을 총괄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선적으로 유가족 및 부상자에 대한 신속한 재해보상 안내 및 지원, 애로사항 파악 및 해결 등을 위해 산안본부 및 지방간서 감독관,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를 재해자 입원 병원, 장례식장에 상주시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수사 진행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께서는 신속한 사고 수습 및 재해 발생 원인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산업안전본부와 경기고용노동지청에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엄정하게 수사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보다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은 여기가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는 업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보다 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자, 브리핑 현장 보고 오셨는데요. 현재 공장 2층에서 시계 등의 희생자 물건이 발견됐고 그리고 신원 확인이 안 된 사체가 한 구 발견됐다는 브리핑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재 그 발견된 사체가 실종자인지는 최종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전체 사망자가 23명으로 늘어난 상황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김성수 변호사와 대담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브리핑을 함께 좀 보셨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 어떤 적용이 될 수도 있을 만한 사안을 혹시 좀 들으신 게 있을까요? 현재는 지금 실종자 수색이랑 그리고 사망자에 관한 부분이 이제 주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예. 새로운 소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현장 감식을 통해서 어떤 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라든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이런 혐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처벌이 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 수사본부와 그리고 수사팀에서 다 좀 상세하게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어떤 인재 요소는 없었는지 철저한 수사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주 해상에서 조금 전에 실종이 됐다고 알려드렸던 그 어선이 발견이 됐는데요. 승선원 12명이 전원 생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젯밤 11시 15분쯤 GPS 교신이 끊기면서 실종됐던 것으로 알려졌던 어선이 제주 해상에서 실종됐던 어선이 지금 발견됐습니다. 승선원 12명이 전원 생존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조금 전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가용한 모든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서 수색에 나서라고 지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곧바로 지금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조약 체결 이후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이 다시 부상하자 미국 정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한미 정상이 합의한 워싱턴 선언으로 핵 위협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과 안보조약을 맺은 러시아가 북한 핵 개발을 도울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러시아에 대량의 무기를 지원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기술과 함께 핵 개발도 반대급부로 바랄 수 있다는 겁니다. 캠벨 부장관은 북러 조약의 여파를 분석하고 있다며 중국도 불안을 느낄 정도의 긴장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China is probably worried that North Korea will be somehow encouraged to take provocative steps that could lead to a crisis in Northeast Asia. 북러 군사동맹 폭언으로 핵 위협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 목소리가 나온 데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북러 밀착이 한국을 자체 핵무장으로 내몰고 있다는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보좌관의 발언도 거론됐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후커 전 보좌관 진단에 공감한다며 각국이 군사조치를 재검토하는 것도 그럴만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핵 우산을 약속한 워싱턴 선언으로 대응하는 게 적절하다며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To stand by our allies and partners and to make clear that the nuclear umbrella is strong and durable over Northeast Asia. 그러면서 미국은 그저 워싱턴 선언의 구체적인 조치를 이행하려는 목적의식을 가지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이 확장 억제 공약의 힘을 강조하는 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며 자체 핵무장론과는 거듭 분명한 거리를 뒀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한국의 대러시아 제재 동참을 경고했다고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텔레그램에서 한국이 새로운 러시아 북한 조약에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한국이 대러시아 제재를 경솔하게 고수한다면 양국 관계가 더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러가 맺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대해선 상호 안전 보장 조항을 포함해 이를 엄격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산 액화 천연가스 LNG를 겨냥한 새로운 대러시아 제재안을 확정했습니다. 또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무기 선적과 운송에 관여했다고 의심받는 회사도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대러시아 제재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EU 외무장관들. 러시아에서 수입한 LNG를 다른 나라로 재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14번째 제재안을 확정했습니다. With this package, we will have over 100 listings and dozens of economic measures to help to counter circumvention and to cut Russia revenues, mainly LNGs. EU 내에서 선박 대 선박은 물론 선박에서 항구로 러시아 LNG 이동과 재적재 작업 모두 금지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산 LNG를 겨냥한 것인데 수출기를 좁혀 전쟁 자금을 옥죄겠다는 겁니다. 지난해만 40억에서 60억 세제곱미터의 러시아산 LNG가 EU 항구를 통해 제3국으로 운송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EU는 또 회원국의 러시아 LNG 프로젝트에 대한 신규 투자도 금지했습니다. 다만 러시아산 LNG 수입 자체는 막지 않았고 EU 항구를 통한 러시아 LNG 재수출이 전체 수출의 10%에 불과해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러시아가 제재를 피하고 전쟁 자원을 조달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의혹을 받는 개별 선박을 겨냥한 조치도 나왔습니다. 특히 북한이 지원한 무기와 탄약 운송에 관여했다고 의심받는 러시아 보스토치니양 터미널 운영사인 보스토치나야도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개인 69명과 단체 47곳이 새롭게 추가돼 자산 동결과 입국 금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EU의 이 같은 제재에 대해 러시아는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서방의 비우호적인 행동에 대해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유럽연합이 다음 달 러시아 동결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활용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개시합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현지 시간 24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의가 끝난 뒤 러시아 동결 자산 수익 1차 집행분 14억 유로 약 2조 원을 사용하기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가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합의에 따라 다음 달 중 이 돈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실제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이른바 빅테크 갑질 방지를 위한 디지털 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애플은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황보선 기자입니다. EU 집행위원회가 애플 측에 애플 앱스토어 규정이 디지털 시장법을 어겼다는 내용의 예비조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7일 이 법을 전면 시행한 이후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U 집행위는 애플 앱스토어에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들은 고객에게 다른 구매 방법을 알리고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집행위는 또 애플이 앱 개발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역시 필요한 수준을 넘어선다고 봤습니다. Following our investigation, we now have doubts and we believe that Apple is in breach of the DMA when it comes to these steering rules. 이에 대해 애플 측은 자사가 법을 준수한다고 확신한다고 반박했습니다. EU 집행위는 애플 측의 이 같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3월 25일 제재 수위 등 최종 결론을 확정합니다. If our preliminary findings and concerns are confirmed, then we could go to fines indeed.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반복적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상향될 수 있습니다. 애플은 앞서 지난 21일 아이폰 등에 탑재할 예정인 애플 인텔리전스 등 인공지능 기능을 유럽에서는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던 AI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 주가가 3거래일째 연속해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6.68% 내린 118.1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18일 종가 기준 135.58달러의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 3거래일 연속 하락세로 이 기간 주가는 12.8% 떨어졌습니다. 네, 프로야구 기아 김도영이 전반기가 끝나기도 전에 20홈런 20도루 클럽에 가입하면서 거침없는 기록 행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페이스만 유지하면 후반기 최연소 30-30 클럽 가입도 시간 문제라는 전망입니다. 양시찬 기자입니다. 지난 4월 김도영은 KBO 사상 처음으로 월간 10홈런 10도루라는 진기록을 세워 야구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호타 준족의 대명사인 구단 레전드 이종범도 사상 첫 40-40 클럽에 가입한 테임즈도 달성하지 못했던 기록입니다. 그로부터 두 달 뒤 이번에는 전반기 20-20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제 관심이 쏠리는 건 김도영이 올 시즌 어디까지 기록을 세울지입니다. 아직 시즌 절반밖에 치르지 않은 만큼 지금 페이스만 유지한다면 후반기 30홈런 30도루 달성은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4월 10개 홈런을 몰아친 뒤 지난달 장염으로 페이스가 떨어졌지만 이번 달 들어 특유의 몰아치기 모드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반기에 20-20을 달성한 박재홍과 이병규, 테임즈까지 3명이 모두 후반기에 30-30 클럽에 가입했다는 점도 기록 달성을 기대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특히 기록을 세울 경우 김도영은 올해 만 20세에 불과해 지난 1996년 22세 11개월로 30-30 기록을 달성한 박재홍의 최연소 기록도 갈아치우게 됩니다. 지금 3번 타자를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한 타석 한 타석 조금 더 신중하고 약간 진중하게 임하는 것 같습니다. 김도영은 프로야구 42년 역사에 오로지 테임즈 한 명만 달성했던 40홈런 40도루에도 도전할 만합니다. 이 밖에 홈런 2위, 최다 안타 3위, 타율 6위, OPS 2위, 루타 1위 등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타격 지표가 많아 벌써 시즌 MVP가 유력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정체전선이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물러나면서 장마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33도를 웃도는 폭염은 잠시 쉬어가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7도 정도로 예년 이맘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 볕은 매우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오르겠는데요. 특히 전남과 부산, 울산 지역은 가장 높은 위험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나오실 때 자외선 차단제 꼭 발라주셔야겠고요. 양산 그리고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제주도는 다소 흐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우산 작은 거 하나 챙겨 나오셔야겠는데요. 오후에 경기 북동부와 제주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밤에는 강원 영동 북부에 5mm 정도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낮 동안 자외선은 강하지만 더위는 심하지 않습니다. 한낮에 서울 27도, 광주 28도, 대구 29도로 예년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전체전선은 제주 남쪽 해상으로 물러나 있는데 내일은 이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겠고 장맛비를 뿌리겠습니다. 내일 새벽 제주도를 시작으로 모레는 남해안으로도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도 많은 곳엔 150mm가 넘는 비가 예고된 가운데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요. 남해안에도 최고 60mm의 제법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중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30도를 웃도는 여름 더위가 다시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 수도권과 동해안 지역은 순간적으로 초속 15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동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도 밀려들겠습니다.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네, 뉴스업 화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